네, 저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채팅창 보는데 반가운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장현님 반갑고요. 또 이지님이 제 친구거든요. 네, 뮤직회로 봐주는 지인님. 친구가 됐죠. 글로벌 라이브에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네, 늘 그렇게 와주셔서 치면 감사하고요. 저도 다 가족이죠. 네, 다 친구죠. 네, 저희 퇴근길 라이브의 평화로운 채팅방을 응원합니다. 네, 저는 2부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시작보다 좀 종가가 많이 밀렸었고 또 중동 이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저 오늘 유진투자증권 허재현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장 아마 중동 이슈가 오늘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선물 괜찮다고 하는데 국내 시장은 또 오늘 되게 약했는데 오늘 장 일단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후에 많이 밀린 걸. 그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전쟁 때문에 빠진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코스닥만 많이 빠진 거잖아요. 물론 네. 거래소도 좀 빠지긴 했는데 물론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이 좀 빠지긴 했죠. 뭐 그 비구이 위안 이하 이슈도 있긴 했었는데 그게 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개인 수급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개인들 수급은 저는 100% 금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금리. 예,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고유가와 고금리의 문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좀 터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7월달 이후에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그 국면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그동안에 좀 뒷받침해 줬는데 오늘은 유독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국내 특히 코스닥 시장만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물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쟁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개인 수급 영향,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개인 수급의 요인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행스러운 건 수급 교란이니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보다 좀 지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투자를 약간 헷갈려하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국채금리 약간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이 약간 안도감을 가지는데 또 중동유를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재와 악재가 이게 혼돈되어 있는 시장인데 지금은 어느 쪽을 더 중심을 봐야 될까요? 영향력은 어디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근데 금리도 제가 보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계속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오르던 금리가 조금 이렇게 슬로우해지는 거는 되게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세상이 불안하고 믿을 게 없어서 안전자산 선호하는데 그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금리가 안정이 되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거를 저는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뭐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금 가격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고유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때문에 선호된다기보다는 경기가 나쁘지 않지만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1월, 12월 달에도 계속 금리를 뭐 동결을 한다든지 뭐 내년에 금리가 조금만 나빠져서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나빠져서 뭐 경기가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이 생겼을 때 굉장히 연준이 빨리 들어와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주식시장은 좀 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저는 조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아마도 이번 주의 시장은 계속 중동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사님이 오늘 내주신 보고서 오늘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일단 중동 관련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좀 단기간 내에 수습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의견에 대한 근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네. 누구도 전쟁을 그 누구도
장기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민간이 크게 다쳤지 않습니까? 다친 게 아니라 이제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보복의 칼을 꺼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되게 장기화되고 소위 말해서 이란 배후 아니라고는 하지만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이랑 대판 이게 붙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GDP를 볼 일은 거의 없는데요. 네. 이스라엘 GDP를 이렇게 쪼개 보면 서비스업이 한 72%를 차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광업, 그러니까 성지순례 때문에 이슬람 성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성지이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 경제는 뭐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업, 관광업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경제가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은 하긴 원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동도 사실 지금 뭐 수니파와 시아파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뭐 서로 합쳐서 이렇게 뭐 이스라엘 대항을 하는 듯이 지금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란과 사우디는 뭐 사실 중국 아니었으면 계속 원수였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거를 어쨌든 이란 쪽에서 막는 그런 시나리오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중동은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과 뭔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합쳐서 뭔가 이렇게 그 확전을 하거나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또 핵 보유국이잖아요. 네. 그 세계 8인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핵 갖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간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뭐 미국은 당연히 뭐 고유가 좀 때려잡고 싶은데 계속해서 유가 오르면 사실 싫은 상황인 거고,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정말 그 승자는 이란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오히려 뭐 이스라엘 입장,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입장, 그다음에 중동 입장, 미국 입장에서도 그 어디도 이게 장기화되는 걸 원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입장, 사우디하고 이란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게 미국의 그 경기 침체기를 에 유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유가가 올라가서 미국 경기가 깨져버리면 그 원유 생산국 입장에서도 되게 악재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원치 않고 세계 경기도 원치 않고 그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의 위험은 되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유가의 레벨 자체는 상당히 좀 그래도 90불대, 100불대 요 사이에서 계속 좀 당분간은 좀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단기적 강세는 좀 박스권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 아마도 투자자들이 어차피 중동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건 뭐 뉴스 자체의 자극적인 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투자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예외적인 전면전이었지만 그 외의 케이스들은 어떤 국지전이나 지역의 갈등이 나올 때 투자하기에는 또 좋은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될 때도 있었는데, 이사님께도 혹시 지금 구면도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로 보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지. 네,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는 유가가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빅 찬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하반기 섹터 좋게 보시는 쪽은 뭐 미국이 됐던 국내가 됐던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저번에도 잠깐 나와서 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반도체 쪽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에너지나 뭐 전력가스나 이런 그 유가와 관련된
정유화학이나 이런 섹터들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보험 같은 섹터들도 나쁘진 않을 거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제일 먼저 언급해 주는데 사실 요즘 반도체 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닥을 찍고 턴한 시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사님께 보시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좀 온기가 돌아온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미 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이제 좀 온기라기보다는 바닥은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그 현물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된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다. 다만 이제 속도가 빠르지 않을 뿐이지 조금씩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년 1분기가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가시권에 좀 들어올 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중국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의외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볼 근거는 굉장히 희박하긴 하거든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오히려.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8월 달부터 나온 중국의 정책들을 보면 분명히 중국이 대규모 부양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너무나 명확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국 정부가 쓰고 있는 카드들은 보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는 분명히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수요가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본 지표들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지금 중국의 재고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0%입니다. 0%. 그러니까 재고가 안 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재고를 쌓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재고가 지난해 기간 대비해서 1년 동안 플랫해졌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 쌓을 수 있는 업종들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4분기에 중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도 안 나빠질 건데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형 수출주들 내에서 그다음에 중국에서 재고를 조금이라도 좀 쌓을 때 그래도 같이 쌓을 수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특히 상반기 때 그 한 1년 동안 또는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좋았던 섹터들 중에서 분명히 실적이나 재고 측면에서 바닥을 찍는 산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산업이 결국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화학 업종은 조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시장에서 지금 중국발 수요에 대한 건 별로 기대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더 좋으면 섹터 입장에서는 좀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어쨌든 그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면 안 만난다고 보고요. 아니,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거지 싫다고 안 만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어쨌든 만난다는 거는 서로 할 얘기가 있고 아니, 두 정상이 이렇게 간만에 만났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냥 얼굴 붉히고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둘 다 지금 니즈가 좀 맞아 떨어지죠. 경제적, 정치적.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중국과 관련된 수요 측면에서는 약간 역발상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그쪽의 섹터들이 뭐 대단히 구조적으로 좋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뭐 기대치도 낮고 뭐 실적은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나빠질 만큼 이미 나빠졌고 뭐 분위기만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이 서로 주먹 잡고 싸우지만 않으면 뭔가 조금 더 그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된 섹터들 한국에서 가장 중국에 민감한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쪽이니까 그런 쪽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섹터는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세요 이런 섹터는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저는 성장주와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왜냐면 성장주라는 게 사실 뭐 다 갖다 붙이면 성장주, 2차 전지 성장주, 안 네이버 좋은 걸 성장주. 너무 민감하게 한 건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같은 기관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 섹터 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당연히 얘기하기 껄끄러우신 입장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 그래도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시그널은 좀 줘야 도망갈 분들은 도망가죠. 어느 정도는. 꼭 위험한데 아무 말 안 하고 저 구덩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요 섹터는 요게 좀 신경이 쓰인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성장주 쪽에서도 2차 전지 혹은 네. 뭐 카카오 전기차 쪽은 요즘 워낙 안 좋은 소식들이 아.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쪽은 좀 부담.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그러니까 그 4분기에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올해 상반기 때 어떤 그런 화려한 랠리를 재현되기를 기대하기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금리 문제만 좀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워낙 많이 빠지기도 해가지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풍력 신재생 쪽 네, 풍력 쪽이나 네. 이런 쪽들 가격은 오히려, 정말 많이 내려와 네,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좀 상반기 어쨌든 부진했었던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좀 쳐다보자 뭐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이사님 뵌 김에 약간 사심채원 질문을 여쭤보자면 전 요즘 제일 궁금한 게 내년도를 전망할 때 지금 악재와 뭐 기대감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 것 같거든요. 반도체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 시장 상황은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또 있다 보니까 이사님께서 보시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내년도 장이 올해 장보다는 좀 더 좋은 장이 될 것 같은지 뭐 예를 들어 중국발 수요 이런 것들이 좀 회복돼주고 이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불안 요인들이 좀 많은 장으로 보시는지 향후 한 6개월 전망을 하신다면 그 내년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 네, 근데 내년 초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침체가 안 오는 거냐. 근데 지금 침체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또 침체가 연기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그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피한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한 3번 정도가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4년, 66년, 그다음에 83년, 84년, 그다음에 94년, 95년인데 요 세 국면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는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을 열심히 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정을 엄청 쓰다 보니까 네. 물가가 높았지만 경기도 안 나빴어요. 그래서 경기가 그 연착륙스럽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83년, 84년은 지금이랑 완전 반대. 그 유가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때 북해 유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사우디로 하여금 엄청 증산을 하게 하면서 유가가 30불, 40불 하던 게 17불, 18불 이렇게 반토막 나면서 이제 실질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94년, 95년은 이제 인터넷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그러니까 윈도우 95 저희가 잘 아는 윈도우 95가 94년, 95년 그때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IT에 대한 어떤 투자가 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미국 재정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지금 AI 붐 같은 것들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테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연착륙을 막을 만한 요인은 저는 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만 사실 얌전하면 저는 생각보다 내년에 경기가 되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얌전하다의 구간은 한 80불에 100불이면 얌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러면 박스권을 깨고 급등하지만 않으면 뭐 내년도 유가 크게 부담을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가도 보면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110불에서 120불입니다. 와, 높네요. 네. 지금 90불인데 뭐 조금만 올라가면 이야, 그래도 심리적 체감상 네, 120불 높게 느껴지네요. 120불은 너무 세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는 근데 괜찮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까지는
어렵지만 버틸 거다라는 거고요. 그거 딱 넘어가면은 다 장난다. 다 작살 날 거.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피해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게 둘까요, 미국이? 아 그렇죠. 예. 어떻게든 기어서 예. 좀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바이든이 바보가 아닌 뭐 바보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보가 아닌 이상 약간 좀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경기는 어쨌든 급격하게 꺾이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망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저도 스스로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조금 더 생각을 가다듬어서 뭐 다음번이나 다다음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대응이 어려운 게 2,400포인트면 이게 절대값으로 높은 건 결코 아닌데도 상승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강한 국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라인 나오고 빅 찬스다 이렇게 말하는 게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호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 궁금한 거 여쭤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사실 지금 몇 달째 뭐 국채금리 올라간다, 뭐 벽개원이 어쩐다, 유가 올라간다, 인플레 잡아야 된다, 뭐 고용 깨지는지 뭐 봐야 된다, 뭐 금리 인상 어디가 끝인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유가도 어느 정도 지금 좀 내려와 있고 국채금리 좀 내려와 있고 11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 45까지 올랐다가 지금 10 몇 대로 다시 내려가 있고 고용은 잘 나왔는데 어쨌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그런 뭐 기대감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억지든 아니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시장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4,200, 4,30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 4,600대였으니까 지금 많이 빠져봐야 한 6, 7%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저희 2,400대인데 고점 대비로 보면은 한 8%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정을 받은 게 7월 말 8월 초부터니까 사실은 2달하고 한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10% 안 되게 빠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도 안 되는 조정 완만한 한 5, 6% 정도에 대한 조정이니까 사실 딱 그 앵커님 말 맞다나 그 레벨에서 그냥 조금 하향 조정된 그러니까 7월 제 생각에는 7월 달에 7월 달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약간 오버였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7월 달을 빼고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과 한 그 4, 5월 달의 주가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레벨이지 않나 미국은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저희는 이제 미국보다는 금리나 그다음에 유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성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약간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레벨에서 견디는 게 좀 저는 적정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특별히 크게 올라갈 일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단은 좀 막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S&P 500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4,200을 깬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 4,500, 6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2,300대까지 한 번 더 내려온다. 뭐 지금 뭐 2,400대 초반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2,400을 깨고 2,300대면은 그래도 한 2,500대 연말에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장은 상반기 때 워낙 세게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세게 올랐고 7월이 약간 오버였고 이제 그걸 쉬고 있는 과정 중인데 뭐 지금 한 달 뭐 7월, 8월 달, 9월 달 이렇게 10월 달 예를 들어서 쉬면 11월, 12월은 한번 조금 더 그래도 위로 방향은
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박스권으로 본다 박스권 하단 정도 위치인 것 같다 네, 정도 네. 관점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사님께서 이번에 전략자로 내주신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제목만 봤는데 네. 위험한 시속 게임인 승자라는 제목으로 내셨던데 이 제목만 봐서는 직관적으로 딱 와닿진 않더라고요. 요 내용 어떻게 좀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용 안 보셨어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와, 죄송합니다. 형님. 아, 리포트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쭉 보면은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사실 성장주가 내내 오른 것 같지만 코로나 터지고 2020년, 2021, 2022 올해 이렇게 4년 정도를 보면 사실은 성장주가 계속해서 강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터질 때 한번 셌고 2021년은 플랫했고 2022년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 장이 안 좋았고 장이 안 좋고 성장주도 안 좋았고 그쵸.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성장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시소 이렇게 왔다 갔다를 그쵸. 한 9개월에서 10개월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저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 작년 9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 10월달이 바닥이었고 저희 한국은 이제 올해 초 1월이 이제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좀 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때는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소위 이제 성장 테마들이 여전히 좀 강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강하긴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정들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특히 이제 실질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높다 보니까 약간 이제는 시소에서 그 성장주들이 워낙 셌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좀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주들이 또는 뭐 그 소위 말해서 롱 두레이션 주식들이 좀 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재고를 쌓을 수 있는 주식들은 조금 더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기존에 멀티플이 너무 확장됐던 아이들은 이제 좀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는 약간 시클리컬 중에서 좀 바닥에 눌려있던 것들 중에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날 거에 좀 더 집중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 네, 무난할까요? 이렇게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네.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 네. AI에 아닙니다.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이들 고민하는 것들이 10월과 11월은 지금보다 약간 더 온기가 돈다고 한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반도체가 좀 벤치마크가 되겠네요.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돼야지 사실 국내 시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를 보면 될까요, 앞으로는? 네, 반도체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당장 내일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보면은 대체로 좀 또 바닥을 좀 지났나 또는 바닥인가 하는 생각들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저희가 좀 상황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열위하죠. 네. 열악하긴 한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어쨌든 3분기 때 GDP도 계속 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막상 실적 까보면은 예상보다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저희도 그 제가 계산한 거로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램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수출 교역 조건을 보기 위해서 디램 가격 상승률에다가 유가를 뺀 거를 자주 보는데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물론 이제 유가도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사실 내년 초 정도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익 마진이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 좀 시장은 좀 바닥을 좀 잡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행히 오늘 LG전자가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사실 가전 쪽은 물론 뭐 시장에서는 전장을 더 많이 보긴 하지만 가전 쪽이 수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LG 가전 좋아요. 요즘에 그 완전 시그니처 막 아파트들 그런데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이런데 다 LG 거 들어가는 데도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해외 거 쓰다가. 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그런 거 보면 뭐 이래저래 이제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경기가 나쁘면 그 뭐 가전 그렇게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배고파요. 돈 많으시잖아요. 돈 제가 돈이 많으시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햄버거 클로징벨에 햄버거 쏘는 것도 제가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어쨌든 그래 LG전자나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실적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괜찮은 뚜껑을 것 같아요. 열면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 많이들 그러면 3분기 이제 4분기 대응 전략 얘기할 때 실적 장세에 넘어갔다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뭐 매크로가 그렇게 밀어주는 장은 아니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온 애들에게 시장에 관심이 좀 주목될 건데 뭐 반도체 대응주는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의외로 이쪽이 실적 다 오픈하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보시는 쪽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실적에서 하향 조정이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많이 된 애들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네. 애들이 오히려 네. 그런 업종이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정유화학 업종이 좀 그렇고 의외로 보험 업종도 그렇고요. 보험업 정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업종들을 어쨌든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실적 상향이 많이 된 업종들이 보면은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좀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뭐 좀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막 아주 화려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클리컬 중에서 기회가 의외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보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 비중이 몇 % 정도 있으면 적당해요? 총알이? 100 중에서요. 막 주식 100 비중 몇, 뭐 아. 현금 비중 몇 이렇게 친다면. 저는 뭐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 미국에서 황금 포트폴리오가 주식 60, 채권 40이었잖아요. 6대 4.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요 네 가지로 보면은 다 한 25%씩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그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원자재, 현금? 예. 4분의 1씩? 예. 그러니까 이제 6대 4에서 바뀐 게 뭐냐면 현금하고 커머더티 원자재인데 네. 이건 뭐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뉴스 중동 관련해가 뉴스 보면서 맞게 생각한 건데 뭐냐면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아니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이언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오다 포탈에서 보니까. 사지니까 안 된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뭐 모사드나 사베크나 엄청 그 조직으로 유명한 데인데 그게 다 지금 안 먹힌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정보를 워낙 많이 그동안 뺏기니까 이제 핸드폰 잘 안 쓰고 그냥 편지로 비둘기? 그런 걸로 한대요. 아날로그로 돌아간 거네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 하긴 뭐 낙하산 타고 넘어오니까. 이스라엘 군 전 장군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 CNN에서 기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모든 게 다 약간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근데 70년대, 60년대처럼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사회가 불안할 때 어쨌든 현금은 현금 있어야 되고.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유가가 어쨌든 이제는 경기 침체와 유가가 뭐 20% 안 갈 것 같잖아요. 네. 아무리 떨어져도 4, 50%는 남아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머더티도 사실은 되게 오히려 채권보다도 조금 더 견고한 스테이블한. 스테이블한 자산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금, 커머더티, 뭐 주식 채권과 같은 기존의 어떤 금융자산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네. 실물 자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허재환 이사님은 여기서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네네네. 네. 항상 자주 오셔가지고 조곤조곤 인사이트를 잘 주셔가지고 네, 저도 너무 사심 많이 채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신민 인터뷰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만 물러가야 됩니다. 퇴근길 라이브 오늘 데일리 인트와 심층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뭐 오늘 우리가 얻어맞았으니까 내일은 오르잖아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려서 걱정을 하셨는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일부 뭐 수급 교란이 좀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에 큰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만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6시 반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퇴근길 라이브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